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데 오는 13일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그리고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방문에 이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1대1로 및 서부 대개발의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상 간 신뢰와 우위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앞으로 새로운 25주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SBS 정치부에서 정말 취재 잘하기로 이름난 기자입니다. 전병남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전병남 기자가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 봤는데 말이죠. 예.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까지는 특정을 하지를 않네요. 네, 일단 지금 방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13일 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라고만 청와대는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쯤 해서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공개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아, 주말쯤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추가로 공개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드 문제로 인해 붕괴된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시키실 것인가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좀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전변환 기자 설명을 들어봤는데 말이죠. 원래 정상회담 일정 이런 거 발표할 때면 구체적인 날짜까지 원래 사전 조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 정상회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이 안 된 모양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 또 경호상 이유로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예. 그런데 15일 날 충칭, 중경으로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회담은 14일밖에 없습니다. 14일 낮에 아마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국빈 만찬을 그날 저녁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뭐 주말이나 임박해서 발표를 할 것 같고 국빈 방문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소위 삼불 우리는 입장 표명이라고 그랬고 중국은 약속이라고 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가 편입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결국은 양국의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결국 우리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보 주권을 중국한테 담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 문제를 잘 풀고 또 사드 보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했던 이 피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 것, 상당한 대접을 해준 겁니다. 2013년 6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중국어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정상을 초대해서 상당한 대접을 해주는데 형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올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일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말이죠.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는 늘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한번 이끌어내겠다. 늘 그런 기대를 하는데 중국은 늘 그런 기대를 뭐 배반했다고 해야 될까요?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지금 2017년 올해 한반도의 최고 문제가 북핵 문제였다면 저는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대한민국 정치, 외교, 한국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이제 방중의 핵 문제에 관해서 좋은 성과 여부에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총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지금 여건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경제, 북경이라든지 산둥 지역으로 해서 경제, 제재, 관광 이런 부분도 좀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전 세계 정당 대표자 대회에 갔다 와서 시진핑과 만나서도 우리 한반도 북핵 문제 협조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산불 정책까지도 우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방공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상당히 중국의 우호적인 우리가 멘토와 정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가 협조적인 해답을 얻어온다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엔이나 여러 나라가 그동안에 시진핑의 주장했던 요구해왔던 대북 원유 중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론을 할 것이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면 상당히 가장 큰 성과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사드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한중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의 핵과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지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산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28조 8천억 원 규모인데요. 법정 처리 시한 이미 나흘이나 넘겼는데 통과되는 그 시점까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작 예산안 통과를 위한 표결 때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인세법 1반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또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자.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11시부터 하시고. 제1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난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의원 소개를 하실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면 몇 시, 1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명분 없는 얘기예요. 들어오세요. 자,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세요. 참나,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의사일정이 합의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공의원회 55인이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래 미스터 스마일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오늘 저 영상 보니까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저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결국 예산안은 오늘 처리된 건 맞습니까?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처리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새벽 0시를 넘겨서 처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전만환 기자가 계속 현장에서 취재했어요? 예, 제가 계속 있었는데 어제 기자들도 굉장히 그 시간이 긴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같은 경우는 마감 뉴스 시간이 겹치고 또 새벽 1시 뉴스 시간이 겹치고 그렇죠. 나이트라인이 보통 0시 한 그렇습니다. 20분에서 40분 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SBS 마감 뉴스인 나이트라인도 0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새벽 0시 30분이 됐는데도 그 직전까지 결론이 안 나니까 원고를 2개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 통과가 됐을 경우와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2개의 원고를 써놓고 있다가 뉴스 10분 전에 통과가 된 상황을 보고 급히 원고를 읽는 일도 있었고 기자들은 대부분 어제 본회의가 오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 안에는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그 여야 합의를 했었던 합의안을 번복을 하면서 의총에 돌입을 했고 본회의에 불참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정회가 돼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10시, 11시가 되어서야 본회의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후 재개가 된 상태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하다가 법인세법 관련돼서 그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이 통과가 되자 급히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회가 잠시 됐었고 이후에는 필리버스터는 아니었지만 반대 토론을 수명의 의원들이 들어와서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는 불참을 한 거네요. 다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 예산안 표결 결과 한번 볼까요? 재석 의원이 178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표결에 찬성이 160명, 반대가 15명, 기권 3명으로 이렇게 새 예산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만환 기자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우택 원내대표 말고 정세균 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의원들 가만히 보니까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온 의원들이네요, 다들.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김성태 의원 의 모습이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당파 의원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어제 취재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더군다나 차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그 관측들도 많은데 말이죠. 신홍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정 기자 보기에는 어떠세요? 뭐 아주 부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 복당파 의원들과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다고 현재로서는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산안 처리되는 과정, 기자 때도 늘 밤 0시 넘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정 넘기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보시니까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게 좀 없어 보이지 달라진 게 않습니까? 없고 그나마 선진화법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앵커도 취재하실 때 늘 새해를 국회에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1일, 1월 1일 늘 맞습니다. 국회 기자실 아니면은 SBS 보도국에 정치부 자리에 앉아서 늘 그래서 2012년, 2012년에 12월 31일 날 처리됐고요. 2013년은 1월 1일 새벽에 처리가 됐습니다. 기억합니다. 2014년부터 선진화법 때문에 법정 시한을 딱 지켰는데 이번에 법정 시한을 어겨서 했고 저도 기자였지만 기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항상 늦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래도 70%는 관찰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법인세 처리할 때 말이죠. 원래 어제 저녁 9시에 본회의를 개회하겠다고 의장이 공고를 한 상황에서 9시 50분이 되니까 의장이 이제 본회의를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단에 적어도 원내수석 부대표나 다른 부대표들이 현장을 보고 있다가 제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의장이 정말로 본회의를 연다고 생각하면 의장한테 가서 우리가 곧 들어올 테니 기다려달라 하고 빨리 당에 가서 알려서 들어오자고 해서 표결 처리하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넋놓고 있다가 저렇게 당한 셈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했다면 법인세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이상희 의원님,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뒤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왕 하셨으니까 일단 저희가 그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새 예산안 이전에 법인세법은 예산안 통과 이전에 먼저 처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재석 의원이 177명인데 찬성이 133명, 반대가 33명, 기권이 11명.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283명이 됩니다. 283명이 되고 그러면 절반이 141에서 2명, 142표만 나와도 그 법안이 부결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를 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면은 반대표가 149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법인세법 개정안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거 판단을 좀 잘못한 건가요?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리된 시각이 밤 10시 13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회의가 재개된 이후에 좀 빨리 올라와서 상정이 좀 빨리 됐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의총 중이어서 예. 본인들이 의총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인 것은 맞는 걸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원들은 의원총회 하더라도 신무자들은 본회의 상황은 계속해서 보면서 그 의원들에게 원내 지도부에게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법안이 상정이 됐고 그러면 금방 이동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말이죠. 의원회관에서 일단 의총을 하고 있었고요. 의원회관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미 왔었더니 이미 이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이미 표결이 됐었던 상황이었고 우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실제 저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상황을 모르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예, 안 그래도 최진 원장님이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판단 잘못이다라고 한 지적이 있는데 지금 전병남 기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판단 잘못으로 포장된 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인 불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종의 들어서. 미필적 고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야당의 영원한 딜레마가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이 새해 예산안 문제를 지켜보면은 한 번도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샘 뭐 파행, 고함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한바탕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의외로 여당에게 여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야 싸움이 아니라 이건 정부가 개입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또 고민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고 철석하게 약속을 했는데 벌써 3일이 넘겨버렸다. 또 하나는 정권 출범한 지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는 점도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이번 예산은요 다른 데와 좀 달리 뭐 4대강이라든지 예산이 좀 애매모호한 이런 논란의 예산이 아니라 민생이나 혹은 뭐 보건복지 상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입니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마냥 거부하고 반대 투쟁을 하기에 어렵다. 아주 곤란스럽다. 곤혹스럽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적으로 혹시 슬쩍 빠지면서 이렇게 미필적 고의 형식으로 빠져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 원장님이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그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의 판단 잘못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희 의원 판단 생각하세요? 잘못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미필적 고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저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의하는 소동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본회의장 바로 옆에 예결위 회의장이 있는데 의원총회는 통상 예산안 중대안 처리할 때 특히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연히 의원총회 저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 했다는 얘기 듣고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정세균 의장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갈 때까지는 네.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이걸 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면 못 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의와 전 국회의장 같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 안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본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했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단의 일부가 저 상황을 지켜보고 바로 연락을 하고 그 원내 부대표쯤은 수석 부대표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본회의장에 있어서 의장이 법인세법을 지금 상정합니다 할 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곧 들어올 테니 표결 좀 이따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저것이 만약에 부결시켰다면 정부 원안을 결국은 상정해서 처리했을 거다. 정부 원안은 법인세 증세가 훨씬 강화된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증세 안보다도 약화된 안이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반대가 33명의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훨씬 강화된 안, 정부 원안을 상정을 했다면 반대표가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짧게 해주시죠. 법인세법이라는 저렇게 민감한 사안이 법안에 논란이 생길 때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 그제 상시 의원총회가 연락을 합니다. 긴밀하게. 의석이 어느 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다라면 바로 의원들을 투입하죠. 그렇다면 아예 방기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유추해서 가능한 거죠. 법인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좀 달라진 거죠. 2천억 원, 2,500억 원에서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하니까 3천억 원으로 올렸다. 그 수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죠.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법인세법 개정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대했으면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한국당이 참석했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법인세 수정안이 부결되었다고 만약 하고 뒤늦게 그것을 알고 저쪽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원안이 표결에 붙여졌다고 한다면 저는 더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정안은 3천억 원 이상, 3천억 이상 과표 구간에 대해서 3%포인트를 올리는 건데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이 되고 원안을 표결할 때 저쪽에서 사람을 보강해서 투표에 임해졌다고 한다면 2천억 원 이상의 그 과표 구간에 대해서 오히려 그 표결이 붙여져서 그게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더 나쁘게 된 것이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이런 말로 자신도 낮추면서 동시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번 예산안 처리에 좀 협조적이었죠, 국민의당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옵니까?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일단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과 존재감은 우리가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보여줬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줬다라고 자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역설적으로 바른정당은 이번 새 예산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예산안에도 아마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을 강하게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의 잘못된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야당이 무기력하게 여소야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정말 저는 개탄하면서 특히 그동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당은 선심성 예산 삭감하고 재정 원칙 지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다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당 고문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는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동안 국민의당과 불과 일주일 전에 특히 첫째 공조하는 거,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은 예산이다 이랬는데 국민의당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믿는 돕게 발등 찍힌 셈이 됐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어떤 전략적 무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이 정책 연대를 가동을 해서 그거를 선거 연대 나아가서 통합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한 것 같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런 점에서 좀 미안한 점, 뭐 아쉬운 점 이런 걸 표명한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지난 대선 나오면서 의원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의원직을 갖고 있었으면요.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국회 안에서 긴밀하게 돌아가는 걸 협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원외에 있다 보니까 김동철 원내대표 주도로 협상이 진행돼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최진호 원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물 건너갈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 의지가 강하니까 계속해서 추진이 될까요? 일단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지금 코멘트를 보면은 안철수와 유승민의 생각은 좀 상당히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하부의 의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유승민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의 고민, 고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안철수는 어떻게든 서로 연대하고 통합을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지만 내부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호남 의원들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역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호남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완전히 이렇게 뭔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그동안에 안철수나 호남 중진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어떤 민생 관련, 예산 관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KTX 부분도 지금 무한공항까지 연장하는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상층부와 중하부가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속사정을 상당히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계속 변수고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은 같이 고민스러운 거죠. 예. 정치부 기자들은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대표가 연대하는 그림하에서 내년 지방선거 치러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연대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출입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출입기자들의 판단은 일단 당대당 통합은 당연히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많고요. 선거 연대 정도까지는 양당의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양쪽 다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연대의 시험 때였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세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네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김정전 문체부 차관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고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모양이죠. 장시호 씨가 징역 2년 6월, 김정전 문체부 차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뒤에는 매주 수요일 날 나오셔서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가해 주시는 유인태 전 의원 나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